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최명근 평가사고요. 저는 23기 평가사예요. 그리고 제일감정 본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원에서는 이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듣고 가신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강의하고 이제 설명회 진행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강사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본격적인 설명회 하기 앞서서요. 이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말인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 매몰돼서 실체 자체가 어떤 건지를 보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컨대 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30회 이상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 기출문제는 볼 필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계산기나 좀 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고 기본 강의 착실히 따라가면 어느 정도 나중에 쓸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본질이 실체가 뭔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자꾸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다 보면 이렇게 손쉬운 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 결과 자체가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흐른 다음에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되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차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처음에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암기를 잘 하시게 되면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물리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2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택을 잘못하시고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2년 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실 때 그 이면에 있는 실체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감정평가 이론 시험에서도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항상 선택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달라라는 면으로 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걸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머리를 닫아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이 아닌 실체를 좀 파악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차 학습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 일정이라고 해서 이제 2차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것들이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회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차 학습의 시작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이긴 한데요. 처음에 보면은 절대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써드렸어요. 이거는 왜 써드렸냐면,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하고 기본 강의 때 조금 뭔지 모르고 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문제풀이 가서 뭔가 반복이 되면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라든지 마무리 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느 정도 암기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2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금 시기에 기초 강의라든지 기본 강의에 있어서 어떤 소홀히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가지를 못하면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은 오늘도 그렇고 뭐 내일이라도 일단은 신변 정리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신변 정리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방법은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뭐냐면 불합격하는 방법만 피해가면 합격이 되어지는 거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위험성을 피하는 측면에서 신변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1차에 10배 노력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쩌면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가 될지도 몰라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1차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고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한 20에서 30 정도라면 암기에서 OX를 발라내는 측면이 70에서 8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의 이제 형태 자체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사고를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한 걸 가지고 답안의 6필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출제위원을 설득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와 생각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험이 2차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100으로 났을 때 사고와 생각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해갖고 암기를 또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진 또 않아요. 암기를 할 양 자체는 1차에 거의 5배, 6배가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요. 암기만 해서도 안 돼요. 암기를 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논리로 풀어 쓰는 시험이 2차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적인 측면에 어떤 절대량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슬럼프는 사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사치에 해당하는 슬럼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슬럼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럼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이제 오버페이스가 나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국면을 저는 슬럼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학원에서도 계속 이제 뭐 설명회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슬럼프인 것 같아요. 공부가 정말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을 들어보면 그 본래적인 의미의 슬럼프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냥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다든지 술이 먹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슬럼프는 사치라는 거예요. 그런 슬럼프는.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의 슬럼프는 당연히 올 수가 있고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수험 기간이 거의 6년 반, 7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슬럼프가 왔었겠죠. 일단은 저도. 그래서 슬럼프 자체는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슬럼프 자체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지나가는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그거는 정말 사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수험 일기를 써라.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답안을 써내는 2차 시험의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할 때 머리를 자꾸 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단적으로 보면 뭐 대상 물건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된 대상 물건으로 마주하는 게 감정평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애 자체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B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A라는 요소가 있어서 B가 증가했지만 그 B가 다시 A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A와 B의 상호작용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C, D, E, F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든지 어떤 A와 B의 역할관계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전달해서 들었는데 그러한 관계 말고 다른 관계는 없을까라는 생각, 그런 짤막짤막한 단상들을 매일매일 조금 글로 적어보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수업일기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일기라고 이제 써서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오늘 너무 재미없었다, 뭐 고시식당 반밭이 너무 없더라 이런 걸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날 공부한 내용에 대한 짤막한 단상을 쓰는 버릇을 먼저 좀 들여보자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나중에 답안지를 작성을 하려 그러면 단편적으로 암기한 내용만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는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기 때문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지금부터 조금 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 일기를 좀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합격의 방법이라고는 써놨는데 수험의 방법과 합격의 방법은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합격에 이르는 정도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써있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쉬운 거를 선택을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고 또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이제 평가사라는 직업 자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공부가 굉장히 힘든 노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노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쉬운 거 기본서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못 보겠으니 남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요약서 몇 권만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고 잘 정리된 몇 가지만 보고 들어가면 좋은 점수로 합격은 못해도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다더라. 계속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급인 교수님들이 쓴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기출문제가 1회부터 30회까지 나왔다면 그 1회부터 30회까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달콤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자체, 그러니까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실체가 뭔지. 그래서 항상 선택하고 생각을 하실 때 이게 누가 봐도 올바른 길인 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이게 많은가 저게 많은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꾸 쉬운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두 번째랑 첫 번째는 조금 같은 이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달콤한 말은 현혹되기 쉽다 해서 좀 이제 강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수험생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거기에 내 미래와 인생을 거는 어떤 그런 작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과 그동안 경험해 온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를 온전히 올바르고 100% 신뢰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강사랑 얘기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솔직히.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학원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신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마찬가지. 계속 독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벅차죠. 왜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커리큘럼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책 자체도 굉장히 조그매갖고 요약되고 축약된 책을 던져주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금 허덕허덕 할 정도, 요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것들이 맞는 거지.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요것만 좀 보시면 어차피 이거 나면 다 못 써요,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독단적인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 시험을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냥 듣기에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쪽이 훨씬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쉬운 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일정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수험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2차 초시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책과 단연차로 넘어간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이 다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근데 우리 2차 시험을 통해서 합격생을 추려내는 방법이요, 2년 차들 모아갖고 거기서 합격생 따로 추리고 단연 차들 모아서 거기서 합격생 따로 추려서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2차 합격생이라는 것 자체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 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단연차일 수도 있고 정말 뭐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5개월만 공부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범위 설정부터 하시고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 자체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될 것들을 모조리 봐서 범위를 무한정 늘려서 공부 기간을 늘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어쨌든 정확하고 올바른 거를 가지고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단연차랑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2년차가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물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년차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수 자체가 뭐 절반을 넘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건 옆에 있는 2년차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과 선택이 중요하다.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학원에서 강사가 시키는 것 정도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무리한 걸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정말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에 비해서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손쉬워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2차의 전체적인 그 수험 인원 자체가 잘해야 2,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2006년, 2005년에 공부를 하러 들어왔을 때는 1차를 보는 인원만 7,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어떤 그 범위적인 그 물리적인 수험생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인원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에 맞춰서 학원 강의도 또 학원에서 전달하는 지식의 범위도 계속해서 맞춰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전달해 준다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이 전혀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제까지 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정도 복습을 해오셔야 된다. 이건 읽어오셔야 된다. 언제까지 암기를 해오셔야 된다. 혹은 언제 시험을 볼 테니 준비를 해달라라는 얘기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학원을 중간에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서 시험 보겠지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준비를 안 하면 학원을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 세 번이 겹쳐지고 나면 한 달, 두 달이 그냥 가버려요. 근데 2차 공부할 때 한 달, 두 달을 그냥 흘려보내면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없다고요, 나중에. 왜냐면 2차는 그렇게 손쉬운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에 비해서. 그래서 각각의 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들은 조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법전과 기본서는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치를 판정하는 사람인 거 맞아요. 가치를 판정하는 그 가치 판단의 역할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전문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와 관련한 법률은 시중에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법전에 들어와 있는 법률 자체는 10개에서 20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센 규제인 법률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설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을 모르고 평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에 나와 있는 조문 자체를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법전은. 그다음에 기본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차가 과목이 지금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사시가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사시는 2차가 8과목이었어요. 세 과목을 공부하는데 각 세 과목에 있어서 기본서 한 권도 못 본다라는 것 자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질문 꼭 나와요. 나중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너무 두꺼워갖고 못 보겠던데 그걸 꼭 봐야 되나요? 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안 보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답답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확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험한 짓을 하지 말자라는 거야. 서브라는 거를 처음부터 외우지 말자라는 거야. 왜? 서브는 보통 여러 가지 기본서에 있는 압축된 내용들을 편저자가 함축해서 갖다 놓으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다 줄여놨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남이 작성한 서브를 처음부터 접하게 되면 왜곡해서 해석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 요약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전달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 이해한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A와 B와 C와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거를 A에서 시작을 하면 B로 끝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C에서 시작을 했으면 D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압축하고 요약을 하다 보니까 A로 시작을 했는데 D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C로 시작을 했는데 B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식의 깊이가 짧기 때문에 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외우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아무런 비판작용 없이 답안지에 썼는데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분명 시중에 있는 책을 정확하게 외워서 그거에 대한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답안지를 작성을 했는데 왜 40점 이하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3년 차로 들어갔어요. 1차 하셔야 되잖아요. 2년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아니잖아. 요약서만 봤잖아. 3년이 또 지났어. 4년 차잖아. 이제 그 4년이 금방 간다고요. 해고 있잖아요. 4년이 그렇게 금방 가고 5년에 가서 이제 알았죠. 이게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하는데 한 과목당 1년씩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7년이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7년씩 공부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랬고 내가 지금 차라리 회사를 다니다 내가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했으면 3년이면 붙었을 텐데 내가 뭐 한다고. 에? 군대 전역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7년치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8개월에 붙어갖고 우리 법인에 와 있는 애도 있는데 너무 미워요 진짜. 후배평가사긴 하지만 잘 대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이긴 하나 좀 미워요. 보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원하는 행동을 하면 막 때리고 싶고 갑자기 그래요. 하여튼간 요거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요거 분명히 까먹습니다. 내일 가면 다음 주 가면 분명히 까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점에 가서 얘는 얇네, 얘는 두껍네, 그럼 얘지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얇고 두꺼운 것 자체가 책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무작정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고 정확한 걸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예? 맨 마지막에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소위 지금 젊은 세대가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현타가 많이 와요. 여기서. 왜냐면 우리 세대라고 표현할게요. 거의 비슷하니까 내 39인데요. 비슷해요. 이게 우리 세대가 뭐가 문제냐면 손으로 글을 쓰는 걸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뭘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오늘 점심 식사는 뭐 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점심 식사에는 뭘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톡에 점심 뭐 먹었어? 어머 나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해요. 보통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글로 써서 논리적인 어떤 전개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할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1차와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차는 OMR 카드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2차는 전체 22줄로 이루어진 한 줄에 적으면 16자, 17자에서 많으면 22자까지 들어가는 전체 한 페이지에 22줄이 줄이 빼곡히 차져 있는 답안지를 최소한 16페이지 이상 100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된 노동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분에 22줄짜리 답안지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문제 보고 목차도 잡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무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에서 35분 정도 문제 분석을 하고 나머지 65분 동안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론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 문제 분석을 하고 나머지 글로써 다 채워야 되는 시험인데 그걸 맨날 앉아가지고 손이 부러져라 쓰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연시키세요. 뒤로 계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외우면 써질 수 있다. 아니에요. 강의 듣고 외우면서도 써야 되고요. 또 계속 써야 써져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공부와는 어쩌면 관계가 없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글 쓰는 능력 자체는 따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걸 하나 껴넣어서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 쓰는 방법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본 개념 이해를 할 때도 실무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법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과학의 분야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개념이 뒤에 있는 개념과 연결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저 뒤에까지 한번 갔다 와야 앞에 있는 개념이 새롭게 이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밀고 나가는 작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기본 개념 이해에 해당하는 파트고요. 그 기본 개념이 이해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트리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얘 주소는 여긴데 얘와 병렬 관계에 있는 애들은 얘고 얘와 인과관계에 있는 애들은 얘였고 얘가 있으면 반드시 위에서 얘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체계화를 시키고 그 체계화를 통해서 글을 조금씩 써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이제 논술을 계속해서 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보시는 거고 맨 마지막 달에 6월 달에 가서는 반복과 정리를 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배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셨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기자였다. 예를 들어 안 하면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죠. 왜냐면 글 쓰는데 도 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경우만 그렇고 거의 대부분은 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공부에 대한 비율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접근하기 처음에 좀 어려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냐면 커버를 해야 될 범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자체도 남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에 하다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계산기를 쓰긴 하지만 도대체 분수가 이해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는 과목이 저는 이제 실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도 이제 봤을 때 과락률도 지금까지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았던 과목이 실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무에 대한 어떤 공부 비율을 굉장히 높여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실무에 대한 비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고 이론하고 이제 법규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는 건데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실무 8을 하고 있어요라고 잘하고 계시네요라고 이제 알고 봤더니 하루에 이제 3시간 공부하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실무하고 나머지 30분 이론 복귀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음 더하면 10이잖아. 지금 10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강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실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는 처음에 기본 강의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이나 8월에 이제 종료가 되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건 이건 이제 문제풀이 강좌예요. 이거는 법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풀이가 좀 길죠. 실무는 단과 순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죠? 6월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그 강사 개별적으로 단과 순환을 또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해 수험생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따라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열기도 하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열리게 될 거예요. 아마 법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무는 2줄이 칠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따라가면서 결국 이제 기본 강의를 듣는 게 실무는 어쨌든 계산기를 쳐서 계산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 바로바로 연습을 해주지 않으면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 강의 해 나가면서 그 해당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강좌를 따로 열어놔요.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강사 소개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에 이제 비중이 무겁게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기본 강의라든지 기초 강좌 말고요. 스터디라는 제도가 감정평가 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뭐 행시에도 있고 보통 이제 G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스터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1차로 따지면 모의고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험을 직접 치르시고요.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채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점수 통계가 이제 매주 나오는 그런 형태의 강좌를 보통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이거는 이제 그 일정이 똑같을 거예요. 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4기까지 가는 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아까 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과목별 단과 스터디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시간을 줄 테니까 무조건 와서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기부터 한 2기 정도까지는 배워왔던 기본 강좌에 맞춰서 진도별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기부터는 전 진도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예요. 하우패스의 미친 종합반이라고요. 네, 좀 상스럽긴 한데 한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자, 이런 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모였고 굉장히 진중한 자리예요 여기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진중한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강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분이요. 자, 이분이 예전에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분은 이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저도 이제 이분 강의를 들었었죠. 이제 공부를 할 때. 자꾸 이제 강의에서 핵을 쏠라 그랬었는데, 예전에. 요즘에 이제 화해무도 타면서 자꾸 이제 강의도 유순해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이게 잘 안 보이세요? 지금 이게 김정은이거든요. 지금 이게 밑에. 저기 패스라는 미사일을 쥐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사별 이제 스탯이 좀 나와 있죠. 지금. 근데 그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깥으로 보기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외모적인 측면이 조금, 네. 물론 내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만하잖아요. 내실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외모적인 측면이 좀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는 선배 평가사이자 제일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업력이라고 이제 맥스를 찍어놨는데, 영업력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정다감함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든지 이제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태도를 견지한 상태에서 이제 답변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쓴소리도 해요. 뭐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 쓴소리도 하긴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승현 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레벨이 이제 맥스로 찍혀 있는데, 뭐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도대체 몇 년을 공부를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수험 공부를 하면서 월드컵을 3번 봤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대통령이 3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2자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야 전설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동기 평가사고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현상과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땐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을 했을 땐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는 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분이고요. 술을 못 먹어요. 아예 못 먹어요. 그냥 콜라 한 잔 먹으면 취해요. 이분은. 이건 전데요. 이게 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게 귀여워가지고 한 건데, 막 꼬리에서 불도 나오고 막 뿔도 달아주고 말이고 좋아해서 한 건데, 저는 근데 굉장히 소심합니다. 성격 자체가. 위험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요. 인간성은 더 안 좋습니다. 저는 공부 안 하면 정말 벌레 취급해버립니다. 저는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부모님 돈을 받아먹고 너는 도대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니? 라는 식으로 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강의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담임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 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때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 그게 모멸감을 주고 한 대 맞고 그러면 슬럼프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면 또 맞으니까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성도 안 좋고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한번 삐지면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감정평가 이론 강의하시는 오성문 평가사님도 계시고요. 오성문 평가사님하고는 많은 얘기는 나눠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법인 자체가 대형법인 본사에 둘 다 이제 주주평가사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게 같이 만나서 뭘 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뵙기 서로 이제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마주하고 이제 얘기해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중하고요. 지금 그 건대 부동산 대학원 석사 과정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저 사진하고 실물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진은 약간 모아이 석상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보면 조금 달라가지고, 뭐 흠은 아니잖아요. 그냥 다르다고요. 그죠? 다르다고요. 훨씬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실물 자체가. 그죠? 이제 법규는 저희가 이제 세 분의 그 강사가 계시는데요. 이승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력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저도 그 이승민 선생님 강의하실 때 조수협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전달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저도 들었으니까 강의를. 문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수험계에서는 굉장히 그 지금 이름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김선희 평가사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죠. 지금 작년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 복귀를 못 하고 있는데,
합격기가 하게 될 거고요. 미모는 이제 거의 맥스를 찍었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1.0을 났고, 김진환 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붙은 친구인데, 이분도 이제 수험생일 때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죠. 2년차 합격생이고, 실무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 득점을 항상 기록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 과목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이 필요한 그런 강의를 이제 스파성으로 맞춰서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분은. 총 8명의 강사가 있는 걸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올해 준비를 한 건데, 이건 좀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유튜브에서 간평 수혜고라고 치면 우리 학원의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모여서 가감없이 얘기도 하기도 해요. 요즘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스파성으로 올리기도 하고, 문제점이 아니면 이제 논점 하나가 이슈 하나가 튀어나왔으면 그거를 이제 긁어주는 동영상도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요건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셔라 라는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실무라든지 이론 복귀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로 이제 기술을 좀 부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 강의를 하는데 기본 강의에서 여기서 계산기를 꺼내놓고 자, 온 버튼 한번 눌러보시죠. 막 이러면서 하기가 무의미하잖아요. 기본 강의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지 기술을 전달해 주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를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 그 감리인을 위한 실무 코디가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뭘 하냐면 책상 위에다가 계산기를 펴놓고 계속 나레이션을 하면서 계산기 조작 방법이라든지 실무 답안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여기는 몇 칸을 띄고 펜은 뭘 써야 되고 몇 미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고 글씨 크기가 이만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면 금방 해결이 날 거예요. 이건 아마. 그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기 그 로그인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자꾸 욕을 하시는 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19금부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삐 막 그래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요거는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간평 수혜고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전용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은 뭐냐면요. 매주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등수하고 석차가 나오잖아요. 점수랑.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나 계속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개인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플입니다. 이건 그래서 매주 저번 주에는 몇 점을 맞았고 몇 등을 했고 지금까지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적이 오르고 있다라든지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플을 까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마 개인 코드가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코드에 의해서 어플에서 관리를 당하시게 될 거고요. 아마 어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유튜브 동영상과 관련해서 그 동영상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왔다라든지 이런 것들 태그가 계속해서 이제 공지가 되게 될 거고요. 어플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담 담임제인데요. 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평가사들이 그룹을 짜갖고 이제 담임제를 운영을 할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성격이 좀 다르겠죠. 자꾸 이제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꾸 이제 밥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건 이제 뭐 대상이 다르기는 하죠. 이거는 이제 1, 2차 동차 종합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2차 종합반을 얘기를 하는 건데, 1, 2차 동차 종합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동차로 합격하면 수강료 다 드립니다. 그냥 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워하는 친구 있다고. 8개월 만에 붙어갖고 온 친구도 있고. 제가 공부를 할 때에는 생동차, 우리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생동차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보통 이제 5년이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2, 3년 전부터 2, 3명 이상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합격 보증형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제 2차를 이제 초시 제시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면 3차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년 차로 넘어갔을 때는 2021년까지는 동영상을 그냥 드린다. 이 동영상은 물론 이제 이건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렇고요. 준비한 거는 다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시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랑 그다음에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김상학 평가사랑 김승현 평가사가 있어요. 오늘 학원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2차 공부 하실 때요. 쉽지 않은 시험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업계에서 만나서 감정평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감정평가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 가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얼마다라고 포인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단순히 TV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서 부동산 가격, 강남 아파트 가격 몇 주간 얼마에 이루고 있고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다 우리 시험과 상관 있는 일이고 나중에 평가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머리 닫으려고 하지 마시고 범위 축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 호기심을 조금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을 해서 나중에 선비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선비가 되셔야 된다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일하고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많이 힘들어요. 나중에. 불과 저만 해도 어제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일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공부한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직업인 거지. 조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맨날 아침에 사우나 가서 누워있고 점심 안 먹고 뭐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일 조금 하면 1년에 1억씩 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에 맞는지 맨날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평가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도 맨날 해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그 알매 배움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갖고 뭔가를 때우려고 하는 자세는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